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의 김현정입니다. 이 서울의 고궁, 네, 서울의 기억, 새로운 기억, 익숙한 망각, 서울의 고궁과 노스테이지어에 관련된 거를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은 이제 현재 관 주도랑 소비자의 어떤 그 간극이 점점 커지고 이제 현재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관 주도에서 하시는 것들은 민족주의적인 어떤 것들이고 그 현대 소비자가 소비하는 방식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원래 이 이제 그 소비를 하는 방식이 60 그 민족이라는 어떤 현양이 아니고 경계를 넘는, 그러니까 이제 경계를 넘어가는, 그게 이제 어떤 신분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왕이 걷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계를 넘는 것에서 오는 어떤 판타지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닐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70년대 아까 벚꽃놀이 말씀을 하셨고 현재 소비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되는 그 민족주의 라는 것과 관련해서 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세 번째는 현재 이제 관 주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관 주도 얘기할 때 관에 있는 사람도 되게 굉장히 이 간극을 어떻게 줄여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왜 계속 그게 제일 쉽게 먹히는 방식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오정현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왜 그 관에서 이제 계속 그런 것을 강조해야 되는 입장으로 갈지, 이것을 묻는 거는 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는 그거 자체를 묻는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간극을 줄이는 방법,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점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창현 선생님 발표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아주 비슷한 고민들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박물관에서도. 왜냐하면 저희 박물관이 개관할 때 어떤 아젠다라고 하는 게 민족 문화의 보고, 그 다음에 아시아 문화의 전당, 이렇게 이제 그 분명히 정체성을 명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 중에 일본 사람들이 모아온 것 중에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민족주의의 문제의 고민은 제가 이제 당장 저한테 닥친 문제에서는 이제 제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올해 그 흐로빚은 조선의 제기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기 문제랑 관련해서 제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에스닉이 하나의 문화 과정에 의해서 이제 발생된다 이런데 이제 동감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사라지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기전을 하면서, 조선시대 제기전을 하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이건 제기지만 사실 제기랑 그러니까 제수를 담는 제기랑 제물이 이렇게 딱 맞아서 어떤 게 남아있는 어떤 기록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한 제수도 지역마다 같지 않고 방법도 동일한 게 정말 없어요. 음식도. 그렇게 되지만 중기 이후에 모든 제기들은 다 조선화돼서 바뀌었어요. 그전하고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게 언제서부터냐면 광해군하고 숙종 때
나오는 이제 아주 항복하는 제기를 쓰면서 그것들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일제 1920년대까지 계속되면서 완전하게 모든 그 가마토에서 나오는 건 다 제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공통화됐다 이렇게 이제 완전 한국이 다 퍼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렇게 전체가 그 어떤 문화적 기반으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이제 이게 소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령 선생님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소강대 정희령이라고 합니다. 두 분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개별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들으면서 좀 들었던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일단 의문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원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고궁에 간다라는 행위 그리고 거기에서 즐기는 어떤 향락이랄까 이런 것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게 전통의 외피를 쓴 이국적인 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닐까. 그들에게는 이게 전통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갔을 때 체험하는 낯선 것에 대한 어떤 동경이랄까 뭐 흥미랄까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전통과 이국적인 것이라는 이런 대립판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 내국인들의 소비 면에서도 이 서울 시민들이 소비하는 방식과 이 지방에서 이제 관광으로 서울에 와서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코스들이 그러니까 제 동생도 저희 집에서는 역마살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지방에 살면서도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는데 서울에 오면 꼭 거기를 가자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저는 서울에서 20년을 살았으니까 서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별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를 꼭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국인 내부에서도 이런 지역차랄까 뭐 같은 그 문화적인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부분적인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 미리 그 요약문을 받았을 때에 저는 좀 낯선 거라서 이게 동북공정이 고궁을 이렇게 조명을 하고 국가에서 조명을 하고 강조를 한 것과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건지 제가 몰라서 이제 이건 드리는 질문이고요. 실제로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이 된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언급하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창현 선생님 질문 넘어가기 전에 두 분에게 같이 드리는 질문을 먼저 드리면 사실 이 재밌는 게 이거잖아요.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게 전통이 아니고 이게 비껴나가는 간격이 너무 크다. 그게 참 재밌고 사실 이 지식인들이 거기에 대한 반쯤은 야유를 보내면서 또 반쯤은 재밌어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게 흥미롭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좁혀야 되나? 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에서 주도하는 것과 일반 대중들이 소비하는 방식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간극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해석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걸 좁혀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 부분에 그 청경 선생님께서 이상한 방식으로 재생산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생산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전통을 원칙적으로 고수한다면 재생산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재생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면 이상하지 않은 방식의 재생산은 무엇일까? 라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거는 저도 아버지하고 이제 제사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아버지가 뭘 꼭 놔야 되고 막 이렇게 그거 주자가리 찾아보면 하나도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반박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원하는 건 주자가리대로 하는 걸 제가 원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뭘까? 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두 분께 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오창현 선생님 제가 들었을 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아는 친척 사촌 형 중에 그 어류를 도매로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서 제가
요새 국산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했더니 한숨을 쉬면서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해역에서 중국 배도 있고 한국 배도 있고 일본 배도 있는데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지역이 고립이 되어 있으면 그 지역이 전통을 유지하기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어떤 특히 이런 세부적인 주제를 바라보다 보면 오히려 세계화가 전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후가 변해서 어떤 생선이 이제 더 이상 잡히지 않는데 그 물건을 놔야 되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 수입된 물건이라도 갖다 놓으면 그래도 그 재래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자연 생산품만이 어떤 전통의 물건이 아니니까, 그럼 예를 들어 한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달려 나오지만 사실 이 옷 같은 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 좀 단추가 만약에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거다. 근데 그 수입을 해서 만든 건 여기서 만들었는데 그럼 이거 어디 산이라고 할 것이냐. 원재료부터 따지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의식, 그러니까 이 틀을 딱 짜실 때에 국적이 우리 국산이 아닌데 이 물건들이 제수에 올라간다.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었고, 그것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행위자들한테는 국적이 애초부터 중요한 게 아니지 않았을까? 라는 그 마지막 부분에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애초부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었을까? 물건이 중요했지 이 국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학자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애초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이 잠깐 들었고요. 그래서 좀 근대적 발상이 아닐까, 오히려 그런 것은 국적을 따지고 물건에 대한 국적을 따지는 것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건 마지막으로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전통시장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전통적이지 않거든요. 사실 그 공간이 재래식 시장이죠, 실은. 근데 이거를 전통시장이라고, 트레디셔널 마켓이라고 붙여놓고 거기서 뭔가 사면 전통적인 거 사는 것 같고, 마트에서 사면 현대적인 거 사는 것 같고, 같은 방울토마토를 사도 전통시장에서 사면 뭔가 더 토속적인 거 사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토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전통시장에서 사면 그 나중에 소득공제 받을 때 퍼센트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초록마을인데 그 시장 안에 있는 데서 사면 더 인정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 선생님들 그 토론 정말 인상적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두 분 선생님들에게 그 제기된 질문을 일일이 요약드리진 않겠지만, 포인트를 잡으면은 결국에는 아까 이제 제가 언급했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어떤 그 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고궁을 관리하는, 또는 아니면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문화재와 관련된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도 딱히 민족주의를 고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서를 만들다 보면 그 말을 있던 거 그냥 또 넣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사실은 일을 해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고치는 거 굉장히 수고해요. 근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무난하게 넘어가는, 이래서 그냥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고궁에 몇 명이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인원이 어떻게 늘었다라는 것이 그 다음 예산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상업적인 그 목적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게 아닐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뿐 아니라 만들어내는 쪽에서의 목적도 굉장히 단순하지 않다.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에서 어떤 전통이라든가 민족주의라든가 또는 민족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 실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논의되는가라는 것 자체가 한번 다시 잘 얘기돼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민족주의라는 걸 또 과대하게 강조하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사회자지만 한 가지 질문을 저도 포함시키자면, 사실 여기에 드라마가 만들어내는 판타지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소비의 문제, 사실 고궁도 소비하는 것이고 해산물도 소비하는 것인데, 그 대중문화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사극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재현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이런 지점도 흥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한 5분 정도씩 답변하시면 될까요? 예, 청경효 선생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토론자 선생님들 토론 감사하고요. 제가 발표문을 미리 못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이요. 얘기가 많은데 제가 최대한 답변 빨리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계속 쓰면서 저도 사실 이제 관주도라고 얘기할 때 계속 머릿속에서 편안하진 않았어요. 관이 하나가 아닌 거는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제가 박사학위 논문 현지조사를 중앙박물관에서 했습니다. 중앙박물관하고 민속박물관 두 분 모신 그 관에 들어가서 했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갈 때 이제 제 목표 연구 주제가 있었고 리서치 퀘스천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막상 제가 들어와서 놀랬던 거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관 한 덩어리가 아니고, 특히 제가 교류를 했던 분들은 젊은 학예사, 학예관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새롭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하시고, 좀 더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고 싶어 하시는데, 구조적인 그 어떤 프레셔 자체에서 어떻게 운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히려 저는 관대 민으로 보고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서 느꼈던 거는 그 어떤 자유 게시판, 민원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대중적인 그런 민족주의의 힘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학예사들이 그걸 막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관을 한 덩어리로 어떤 악의 집단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외부자니까, 제가 외부자로서 관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리는 어떤 자유라든지 어떻게 보면 만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나왔던 거 약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결이지만 저도 지금 제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에서 하는 일이 통일부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그 관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가 아주 힘듭니다. 그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 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를 잘 알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전까지 해왔던 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시간적으로나 에너지 소비에서 현명한 방법이고 일이 되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라는 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행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지금 일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라던가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린 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김현정 선생님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현재 관주도의 민족주의와 소비자의 어떤 이런 민족주의, 그다음에 이거를 특히 대중이 소비하는 거를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보더 크로싱 판타지로 보일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아까 정일영 선생님 첫 번째 코멘트와 또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일상과 유리되는 방식,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간단하게 해버렸지만 민족주의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수준에서의 민족주의가 있고 대중 차원에서의 민족주의도 여러 대중 집단에 따라서 다른 방식의 민족주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대중 특히 젊은 층이 하고 있는 거는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과 유리돼서, 또 아까 말씀하신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에서 본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판타지로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이들이 한복을 입고 고궁에 가는 게 어떤 커스튬을 입고 그에 가장 맞는 배경에 놀러가는 기분으로 좀 간다는 거죠. 다만 문제는 그거를 끊임없이 미디어에서, 관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미디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디어의 역할이 미디어에서 그걸 끊임없이 우리 문화를 다시 찾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걸 인덕트리네이트 시켜버리면은 학생들은 사실은 어우동 옷 입고 막 가서 깔깔깔깔거리고 찍으면서도 기자가 들이대고 왜 고궁에 놀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 문화를 뭐 즐기러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금 재생산되는 방식이 저는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간극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간극이 사실은 건강할 수도 있는데, 본인 소비자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약간 이상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연구할 지점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정 선생님 두 번째 말씀에 60년대, 70년대 야행과 지금의 차이는 저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야간 관람이 시작됐을 때 딱 보고 저것은 예전에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르르 몰려가서 즐겁게 정말 일상과 유리된 공간에서 여가 문화로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어떤 미디어의 포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했다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이 관주도와 민주도의 이 간극을 줄이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걸로 제가 그냥 마감을 하겠습니다. 간극을 반드시 뭐 줄여서 이게 일치되어서 그럼 우리가 뭐 똑같은 담론으로 이것도 굉장히 획일주의적인데 다만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자유로운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일환 선생님의 말씀에 첫 번째 아까 이국적인 소비지 않느냐는 것은 첫 번째 아까 김현정 선생님 말씀하고 같이 드렸고요. 내국인 소비에 있어서 지방과 도농의 차이라던가 이런 거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반대로 서울 사람이지만 전주에 놀러 가면은 마치 지방 분들이 서울에 오신 것처럼 막 그 한옥마을에서 재밌게 놀고 그러거든요. 어떤 도농 차이라던가 제가 관민 이렇게 한 덩어리로 얘기한 것들이 오늘은 좀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셨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굉장한 다양한 멀티플 레벨로 움직이는 작동하는 동력이 있다는 거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더 제가 섬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북공정 얘기를 했던 거는 그 구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란 건 아니었고요. 그때 그 동북공정과 함께 유네스코 특히 문화유산 등재 문제로 뭐 아리랑을 중국에서 넣으려고 한다, 뭐 단어도 우리 것인데 중국에서 넣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것과 저들의 것 같은 동아시아 동북아지만 한중일을 끊임없이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의 공과 뭐 중국의 공, 우리의 공과 일본 오사카성 이런 것들이 자꾸 구분하는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그들보다 더 우수한 고급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건축물은 뭐 나라가 뜻한 뭐 이런 기와 뭐 추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서 고궁에 대한 관심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전에 외국인이 가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문구가 잠깐 요약문에 들어갔었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선생님 오창현 선생님 답변 주세요. 앞에 답변 듣다 보니까 제 답변을 까먹었어요. 첫 번째는 그 제기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물질 연구하는 데서 물질 변동하고 이제 그 물질로 변동에로부터 이제 문화를 읽어내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굉장히 좀 더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기 전시도 좀 한번 봤었어야 되는데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제기 변동뿐만이 아니라 재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재수를 어떤 걸 썼는지 모르죠. 중기 앞으로 모르는데 몇 가지 이제 추정을 가능한 이제 문서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대체로 그 현대 제수품하고 과거 중기 이전의 제수품은 완전히 달랐던 것 같고요. 그 달랐다는 거는 이게 그 역시 그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가정인데 그 양반화 혹은 이제 그 표준화라는 그 과정 속에서 특정 제수품들이 선택이 돼서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에스닉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이제 신분적인 그 차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으로 뭐 전복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는 굉장히 상층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는데 후반부로는 거의 사용한 데가 없거든요. 그 지금 현대 민속 자료 보고서 보면 그래서 좀 더 그런 문제인데 뭐 질문은 그때 방금 말씀하신 에스닉 문화의 소멸이죠. 에스닉 문화는 소멸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 전기하고 후기와의 그 차이를 봐서도 소멸을 하는데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멸 혹은 그 변동 과정에서 그 당대 사회나 아니면 그 문화 자체를 읽어내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현대 그 엄청나게 그렇게 동질화되고 표준화되어 있었던 20세기 초반까지의 조선 문화라는 게 이제 식민지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혹은 그 뒤에 60년대, 70년대를 겪으면서 어떻게 평가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완전히 물질 문화 자체를 변동시켰는지를 이제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살아남거나 남았거나 또 다시 부흥되는 형태들 그리고 또 그 부흥되는 형태들과 뭐 계층성의 관계라든가 이공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 거는 아까 정의연 선생님 말씀대로 역시 전통이라는 것이 정의될 수 없는 용어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실제 지시하고 있는 대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간격이 생기고 변동되는데 역시 그런 변동들을 이해하는 것들은 이게 자기 존재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거 그다음에 정혜연 선생님 거는 국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다 맞는 말씀이라서 더 드릴 말씀은 더 드리기보다는 뭐 한 가지 첨언해 드리면 이게 세계화가 전통을 지키는 게 맞죠. 근대성이라는 게 전통을 이제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오히려 한국 근대성의 문제가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대성이 더 진전된 나라에 비해서 전통이라는 게 더 많이 죽어버려서 오히려 다시 재생시켜낼 혹은 근대성 안에 가둬놓을 그 소스 자체가 되게 없다는 게 지금 한국 문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계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물고기의 경우에는 국적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지만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마지막에 도미 보여드렸잖아요. 도미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의례적으로 상징적으로 중요한 물고기인데 그 처음에 그 1876년 강화도 조약 이전에 한국 사회에 먼저 발에 디딘 사람들이 저 도미 잡으러 한국에 오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도미를 어획하는 경쟁이 너무 심한데 한국은 도미에 대한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조선 땅으로 막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과 외교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점점점 조약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현상은 1970년대 그러니까 일본이 만들어온 이 도미 문화권, 도미 소비권이라는 건 1970년대까지 유지가 됐는데 역시 그 도미 양식이 100%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자국 내에서 그 전 계층이 소비하고 또 그 가격 자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65년 한일 조약, 한일 외교 정상화 이후에 이제 일본으로 이제 한국에 잡힌 도미들이 막 수출이 되는데 이제 두 나라가 사실 어획량이 비슷해요. 도미에 대한. 근데 한국은 이제 상징성이 떨어지고 일본은 상징성이 강한 게 차이인데 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파견을 해요. 한국 어선으로 사람들을.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잡은 도미는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왜냐? 막 잡아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 마리를 잡을 때도 되게 소중하게 잡아서 소중하게 개별 포장을 해가지고 옆에 얼음도 깔고 이렇게 해서 그 유통을 시키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물로 막 잡아가지고 막 호챙이를 찍어가지고 막 집어넣고 이러니까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라도.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그 말씀하셨듯이 이 중국 어선과 한국 어선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이게 뭐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 그거에 따른 이제 평가도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어선에서 실제 잡고 나서 그것을 보관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양자가 되게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맛과 향과 이 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시 이 국적 혹은 뭐 경제, 기술 이런 것들은 그거를 실행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의 문화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향 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세하게 다 된다라고 하는 이제 약간 한국 국내산 굴비를 조기를 유통하는 업자들에 대해서 대변인같이 말씀드립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거나 뭐 코멘트하실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왜 하나 있는데요. 소멸에 대해서 왜 여쭤봤느냐면 사실 지금 저희가 왜냐면 이 민족 아까 고궁 뭐 이런 거 할 때 다문화 때문에 굉장히 좀 저희 많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학력자가 더 많이 늘고 있고 그 근래 통계에 따르면 남자 동남아 쪽에서 오는 예전엔 중국 쪽이 훨씬 많았다가 지금 동남아 쪽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 문제를 저도 전시 제기 문제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심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소멸의 문제를 제가 사실 여쭤본 거는 이제 현재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이제 관주도랑 강극의 문제도 다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 과거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의 문제에서 어떻게 갈지의 문제 때문에 좀 되게 궁금했다고 네, 혹시 오경현 선생님 답변? 두 분 중에 아무나
이 소멸해가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네. 네. 제기 소멸. 그러니까 다문화 복제와 제기 소멸과 아니 아니. 그런 여러 가지. 네, 뭐 특별히 지금 당장 대답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것이 채택된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버려지고 망각되는 문제와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과 변화 또는 어떤 로컬리티의 문제와 같이 생각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소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너무 시간 잘 맞춰주시고 제가 빡빡하게 조정을 했는데 정말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아까 그 오창현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는 아 중국산이라도 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었다가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는 아 그게 아니라 국산을 그래도 사야겠구나 그리고 역시 미세한 작동이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플로우 토론을 하게 되는군요. 그러면 약간 뭐 시간이 우리가 좀 10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조정된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질문을 해주세요. 먼저 임지연 선생님. 발표 토론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역시 두 분의 발표를 이렇게 하나로 묶는 그 고리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센티시티를 레저화시키고 레저에서 소비하고 오센티시티를 실제로 식문화에서 소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죠? 그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쓴 중국 포메란츠가 사실 쓴 책 중에 나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보다 진짜 재밌는 책이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회보에 연재하던 아주 짧은 칼럼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이제 글로벌 히스토리 관점에서 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 중에 하나는 생산과 소비가 시장의 공급 수요 곡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가령 이 물고기의 소비 같은 것도 일본 도미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들 소비하는 방식이 실제로 뭐라 그럴까 문화적으로 이게 오센틱한 우리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발상이 사실은 이 시장에서 이 조기가 말하자면 수입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 같고 예컨대 고궁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은 과거는 외국이잖아요. 과거는 외국인데 우리가 그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순간 마치 그 과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알아 라는 식으로 과거를 이렇게 뭐랄까 마치 외국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이그조틱하게 사실은 소비를 하면서도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역시 우리 것은 익숙한 것이야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라는 식으로 그 소비하는 그러한 뭐랄까 문화적 패턴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내셔널리즘에서 관해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어떤 일상에서의 문화적 결이라고 그럴까 혹은 그것들을 문화적으로 오센틱한 것을 규정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그러한 그 마인드셋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내셔널리즘이 작동하는 그런 어떤 더 중요한 기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고맙습니다. 네, 일단 선생님 질문 및 코멘트 듣겠습니다. 예, 한양대학교 김상현입니다. 저는 코멘트 두 분 선생님께 조금 다른 코멘트가 있는데요. 혹시 좀 길어지면 잘라주십시오. 먼저 총경 선생님 발표는 재밌게 잘 들었고요. 관주도의 고궁의 관리 혹은 복원 계획의 그런 민족주의 담론과 민족주의를 이탈해서 대중들이 고궁을 소비하는 방식의 계기를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나오신 것에 대해서 관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단수가 아니고 복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더 그걸 밀어붙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라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젊은 학예사들은 굉장히 열려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고답적이고 또 구조적인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순간 사실 계속해서 어떤 관료 조직의 인컴피턴스나 시대착오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것들이 오늘리는 것으로밖에 그려질 수가 없는데
저는 이런 계획의 수립과 입안, 그다음에 이게 실행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문화인류학을 하셨으니까 인류학적으로 에스노그래픽 스타디스를 할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 우창현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기 전에 얘기해 주신 게 그거라고 보거든요. 변명을 하신 게 아니고 실제 민족주의적인 담론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거나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존재한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게 단지 그 높은 위정자나 고위 관료들의 오답적인 그런 습관 때문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저는 대중들 안에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대중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정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할 때 대중들의 민족주의에 어필하는 게 굉장히 편한 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 대중 안에서는 민족주의를 완전히 이탈해버리는 고궁의 소비 방식 같은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관이라고 불리는 이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동하는 방식, 정책이 특히 고궁이나 박물관 그것도 여러 레벨이 있겠죠. 중앙정부가 있고 아니면 무슨 박물관 같은 인스티튜션 레벨이 있지만 이런 데서 일어나는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방식 자체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이 돼야 될 대상이고 그게 집단적 기억이 형성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예 그거를 논의의 핵심적인 행위자이자 분석의 사이트로 포함을 시키셔서 얘기를 하시면 더 잘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창현 선생님 그 발표는 뭐 제가 그 다른 것보다도 그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저는 이제 정일영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실 부분인데요. 그거를 약간 다 연결돼 있지만 약간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면 물건의 종이 중요한가 아니면 원산지가 중요하냐 어디서 나온 게 중요하냐 아니면 뭐 좋은 게 중요하냐 고급인 게 중요하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들이 섞여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지점이 어떤 맥락에서 더 아티큘레이시 되고 에스니시티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국내산을만 좁혀도 이게 더 맛있다, 이 맛이 더 뭐 우리의 그 전통에 맞는 것이다 라는 아규먼트가 가능하고 더 안전하다, 쇠고기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면에서 국산이라고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중들 안에서는. 또 더 고급이다도 있죠. 당연히 비싸니까 사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한우가 비싸니까 사는 거지 호주산 소고기가 훨씬 비싸다 그러면 그거 가서 사는 사람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먼트 섞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연결이 되는지를 조금 그것도 뭐 당연히 농수산산업의 이해관계라든지 지역경제 이해관계라는 게 섞여 있겠지만 그걸 약간 풀어서 해주시면 훨씬 더 말씀을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같은 해역인데 어느 배에 산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산이라는 게 어떻게 디파인 되는지를 또 예를 들면 한우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뭐 광우병의 안전 문제나 이런 거 관심을 좀 봤는데 한우라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몇 개월을 사느냐 아니냐 정도로 디파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사는 거가 한우가 아니고 근데 그게 계속 변합니다. 행성한우는 한우의 개념도 굉장히 공부가 그렇죠. 차등화돼 있죠. 군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요. 그래서 횡성한우는 6개월 이상 횡성에서 살았으면 횡성한우라고 그렇죠. 한다. 아니 그게 그 이제 어떤 그런 의미에서 임지연 선생님 횡성 사람일 수 있는 거죠. 나 횡성 사람이에요. 나는 국민이에요. 네, 선생님 말씀하시죠. 아니,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많이. 기준 자체가 어떤 그 합리적인 나름의 합리성을 지니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랑 연결시켜서 어디서 에스니시티의 어떤 부분이 더 에스니시티의 중요한 마커로 등장하게 되는지 이런 것 동학을 조금 물론 이게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더 강조를 해주시면 똑같은 얘기를 하셔도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 짧게 말씀을 김광민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그렇고 청경효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저기 국가의 고궁이용과 그리고 그것과 민족주의 담론의 관계가 그 글로벌 다이멘션은 없는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 저는 아무것도 배경이 없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고궁박물관인가 박물원인가 생겼다더라고요. 근데 전 중국 사는 사람 입장으로 그거 딱 들어보면은 이건 뭐 배만
그 고공방으로 이렇게 카피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들이 들었는데, 그래서 혹시 여기서 고공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그 이미지화하는 게 어디 일본이나 대만이나 뭐 중국 이런 데서 바로, 그러니까 그 거기서 사용해서 똑같은 모티브를 갖다가 혹시 사용한, 그러니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이스트아시아에서는 서큘레이트 되는 어떤 모티브 아닌지,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고 다르다면은 왜 다른지 뭐 이런. 네, 뒤에 질문 손 드신 분까지 받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역사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그 고공 야경 관람 관련해서 저는 올해 사관왕 했거든요. 저도 광크를 해서. 근데 저는 좀 인상이 달랐어요. 근데 그게 선생님들 말씀하시기로 일상에서 벗어나서 왕이 체험하는 듯한 고공을 거닐면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경복궁 갔을 때 이번에 암표 때문에 말 많았던 9월에 갔거든요. 거기 보면은 막 중국인들도 엄청 많고 단체로 샀나 봐요, 아마도 어떤 여행사에서. 그리고 이게 2,000명으로 제한을 했는데 2,000명이 절대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한복 입은 사람이 반인 것 같아요, 거의 진짜. 근데 한복을 입은 걸 보면은 보여주신 것보다 더, 그러니까 전통 같지 않은 막 진짜 뭐라 하죠, 미니스커트 한복 같은 것도 있고,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서 뭐 궁궐 같은 경우도 요즘은 VR이라고 가상현실 그걸 써가지고 되게 막 화려하고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궁궐, 왕이 거닐던 궁궐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디 뭐 롯데월드나 그런 놀이공원 같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냥 데이트 문화의 하나의 데이트 장소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민족주의가 뭐 있긴 있겠죠. 우리 것이고 하니까. 그리고 뭐 어렸을 때 뭐 경복궁, 뭐 법궁이고 하니까.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작용을 할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설명 표지판에 불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땐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는 안 읽어요, 사람들이. 그거 재미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단순히 놀이의 공간, 데이트의 공간으로 소비되는 건 아닌가. 뭐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또래이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네, 저희 굉장히 흥미로운 논점들이 또 제출이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역시 이어서 우리가 종합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어서 좀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그때 어차피 김상현 선생님이 사회 보실 거니까 김상현 선생님이 주도하에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션은 선생님들께 따로 답변기를 드리지 않고 일단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역시나 어떤 적극적인 행위자들의 기획의 문제와 또는 의도 없음 안에 스며있는 의도,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하는가.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미세한 결로 읽는 작업들이 좀 더 우리가 좀 정말 치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제기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과 두 분 토론자 선생님께서 너무나 흥미진진한 주제들을 던져주셔서 오전 세션이 정말 이렇게 알차고 보람차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